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사람에게 덜 기대하고 기계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그것은 인간다움과 진정한 대화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와 해답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선 우리가 많이 지금 매일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챗 GPT,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소셜 로봇가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소셜 로봇 할 때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터, 컴퓨팅 등을 접목해서 사람과 교감하는 감성 로봇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셜 로봇이라고 합니다. 로봇도 옛날엔 좀 헷갈렸었는데 요새는 아주 거의 인간에 많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그 소셜 로봇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건 요새 그 챗 GPT 아니에요? 챗 GPT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이첸바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바이첸바움은 1966년에 미국 그 MIT의 컴퓨터공학과 교수였어요. 옛날이죠. 66년이니까. 바이첸바움은 일라이자라는 그 챗 GPT의 원조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지고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정보기술에 대한 강한 비판자로 돌아섭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1966년도에 일라이자 맨델러시 때 나온 얘기예요. 바로 이 대학에서 어떤 연구자가 있었냐면은 사회심리학자로 유명한 셔리 터클이 이 마이첼 바움이라는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셔리 터클은 일라이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얘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라이자 컴퓨터라는 거는 일라이자는 원래 엘리자베트의 애칭입니다. 그 엘리자베트의 애칭으로 리자, 뭐 베티 여러 가지 애칭이 있는데 그 엘리자베트의 애칭이 어, 일라이자입니다. 이 조셉 바이젠바움은 1923년생이고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이분이 맨 처음에 1966년에 만들어낸 게 거기에 이 컴퓨터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참 엉성했죠, 초창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바로 이 셔리 터클이 1966년대부터 배우면서 말이에요. 이분한테 배우면서 여러 가지 느낀 걸 갖다가 책으로 썼어요. 그것이 이제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서브 타이틀이 우리말로 온라인 시대의 혁신적 마인드를 기르는 대화의 힘이라고 그랬지만은 본래 제목은 Reclaiming Conversation, 대화를 회복한다. 그리고 서브타이틀이 The Power of Talk in a Digital Age, 이 디지털 에이지의 대화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 중에 파트 4, 마지막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인간이 아닌 기계와 대화할 때 있게 되는 인간다움이라는 건 무엇이고 또 진정한 대화란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는 소셜 로봇과 대화를 하는가? 챗 GPT는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상담하러 오나 일라이자라는 아까 그 컴퓨터는 상담하는 컴퓨터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상담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닌 이 일라이자라는 컴퓨터와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로봇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아, 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 비밀도 얘기를 해야 되고 치부도 얘기해야 되고 창피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기계하고 얘기하면 그런 게 없잖아.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고 또 기계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계와 말할 때 그런데 우리는 뭘 잊게 되는가?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대화의 의미. 사람과 얘기를 해야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진정한 서로 얘기가 되는데 기계라는 거는 나에게 상처 주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런 걸 회피한다고. 정답만 얘기하려고. 근데 정답만 얘기할 때 우리가 다 못 알아들어요. 앞뒤 상하좌우 전부 다 얘기를 해야 하겠지. 그래서 기계는 말이에요. 대화를 이해하는 양 가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계와 말할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떤 기계의 어떤 그 대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건 축소되고 한정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기계와의 대화를 통해서 인간다움 이걸 잃어버리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다움하고 동양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다움은 좀 표현이 좀 틀려요. 동양에는 저는 그 우리 전통에서는 인간다움이라는 건 어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의 예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가장 중요한 인간성인데 이걸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시니어의 입장에서 소셜 리포트를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 로봇은 기존의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인간의 곁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MIT 연구자들이 아까 말한 거 요새 바이첼바움 그분이 혼자 연구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로버트 MIT 연구자들은 교사, 가사 도우미 그리고 나이를 막론한 외로운 사람들에게 절친이 되어줄 개선된 사교 로봇을 꿈꾸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60년대. 특히 외로운 노인들이 대상이었어요. 노인들에게 로봇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로버트 공학자들은 인구 통계학을 근거로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추세선은 분명하다. 나이 든 사람은 너무 많고 그들을 돌볼 젊은이들은 부족하다. 로봇 공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돌봄의 기계 혹은 돌봄 기계를 생산해야 될 필요성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지나서 고령사회에 지나서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몇 년, 2025년인가? 이때 우리가 인구의 25%가, 20%, 25%인가? 7%, 14%, 20%네요. 그 65세 이상이 돼요. 45년이 되면은 그것이 훨씬 늘어나. 이런 시대에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다 돌볼 수 있느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엄밀히 들여다보면은 비단 로버트 공학자들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셔리 터클이 지난 20년간 사교 로봇을 연구해 왔는데 목수, 법조인, 의사, 대관공, 교사, 사무원 등 로봇과 연관이 없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연주로 들었다. 자주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정작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물건을 훔치고 서투르고 학대를 할 우려가 있는데 기계는 그런 점에서 덜 위험하다고 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고교 중퇴자보다야 로봇이 어머니를 돌보는 게 더 낫죠. 양농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도 알고 있어요. 혹은 나라면 어머니를 보육원에 있는 얼치기 10대 청소년보다는 로봇에게 맡길 겁니다. 어린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보죠. 우리나라도. 많이 학대하잖아요. 부모들이. 근데 로봇에게 맡기면 그런 일이 없을까? 하여튼 이런 오래전부터 선중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연구를 해온 거예요.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호되게 실패하고 관계를 포기했죠. 친구를 만나려면 상처를 많이 만나잖아요. 특히 나이 들어서 새로 친구를 만나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친구 역할을 할 로봇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과는 다를 거다. 자발적으로 배신한다거나 떠나지 않을 거다. 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사실은 가장 친한 친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계 측면에서 볼 때 로봇과의 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로봇일 뿐이니까. 로봇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프로그램 되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새로운 세대가 물려받은 생각이다.
로봇은 위험하지 않은 관계를 제공하며 친구로 삼아도 혹은 이 소녀의 상상대로 로맨틱한 파트너로 삼아도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로봇과의 교제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에는 중요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우리가 로봇과 보내는 시간은 우리끼리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다. 인간하고 보내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보다 로봇이 잘해준다 해도 그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아니고 자기 자신과 보내는 시간도 아니다. 로봇과 보내는 시간. 둘째, 늘 가능한 로봇과의 잡담은 외로움을 몰아내려는 수단이지만 오래 연구해보다 보면 말이에요.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은. 그러니까 사이버 대화, 가상 대화가 훈련에 의해 완벽해지고 진짜 대화가 잊혀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셔리 터클이 클라우딩 소싱 심리 치료를 매우 우려하는 이유다. 자동화가 심화된 대학의 예고편이 심리 치료 또는 대화라는 단어를 거침 없이 써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의 기계를 덜치는 친구를 대할 때 무엇을 배울까? 이런 얘기예요. 한 15살 도녀는 모든 사람은 인생 경험에 제한을 받는다면서 로봇은 프로그래밍으로 무한정 이야기를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로봇은 전문 지식 면에서 소년의 마음속 친구 자격을 얻었다. 소년의 부모는 이혼했다. 잦은 가정 불화를 겪은 소년은 사람들은 위험하고 로봇은 안전하다. 로봇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부모는 떠날 수가 있잖아요. 이혼하고 떠나버리고 화가 나면 때리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밥도 안 주기도 하고 이런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좋은 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밑에 토를 달았는데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AI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 그렇잖아요. 자율운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인간이 운전하면 불법이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건 앨런 머스크가 한 얘기예요. 상담도 재판도 의사의 진단도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까?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먼저 소셜 로봇이 외로운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로봇이 부모와 달리 상처 주지 않으면서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 보육원에 아이들이 그 보육사한테 의담맞지 않고 있을 수 있잖아요. 소셜 로봇 상대진다. 그러면 고령사회 노인들은 어떨까? 자식들에게 상처받기 싫은 부모들은 어떤 길을 택할까? 아, 자식들한테 자산담 불러줬는데 안 돌본다. 상처만 주고. 그럴 경우 아무리 노인들은 물론 노인들은 아이들과 다르게 지적, 육체적, 경제사회적 격차가 노인들 사이가 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그래도 이 부모가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안 주고 차라리 로봇 개발자에게 돈을 주부리고 로봇이 자기를 어, 살피게 하면은 상처를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이건 질문이에요. 문제는 말이에요. 외로운 자식과 부모가 서로 상처 주고 받지 않기 위해서 소셜 로봇을 선호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거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어떤 모습,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과 그런 삶을 위한 노력.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소셜 로봇가 아이들을 맡기고 소셜 로봇에게 부모를 다 맡기고 이러면 이게 나라는 인간이 뭐냐 이게 인간에게 뭐가 남아?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 로봇이 멋진 해결사처럼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은 많다. 로봇은 높은 선반에서 수프용 캔이나 옷을 꺼내줄 수 있고 또 독립적으로 인간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줬다 말이에요. 또한 로봇은 그들이 떨리는 손으로 요리하는 것을 돕고 몸을 잘 가누르지 못하는 그들을 침대에 누워주고 엉뚱한 데 안정 찾는 데 힘도 보태주고 이 모든 것들은 선행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혹대는 로봇이 노인과 이야기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행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나는 대화와 정서적 보살핌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나 심각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기계가 잘하는 다 맡겨버리면 우리는 뭐가 남아 우리한테. 대화하는 것까지도 맡겨버려?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셔르 터클은 사교 로봇은 환기를 유도하는 대상.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장 근본적 가치를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네 번째 의자에 앉아 자연을 생각합니다. 이 셔리 터클의 의자라는 것은 네 개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 고독이라는 의자.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고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친구가 필요하다. 또 가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셔리 터클이 얘기한 게 이 제4의 의자라는 게 떠오르는 자연으로 생각했는데 셔리 터클은 이걸 갖다가 사이버 세계, 이 자연과학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다움을 생각하는 것이 이 셔리 터클의 마지막 의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연과 우리가 구축한 제2의 자연을 생각한다 그러지만 제2의 자연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소셜 로봇의 시대예요. 기계와 대화는 한 가지 의문을 야기합니다. 삶의 경험이 녹아있지 않는 상호작용은 어떤 가치를 지닐까? 인간들의 의미가 담긴 공동의 역사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상호작용은 어떤 가치를 지닐까? 오히려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닐까? 정답은 아직 없다. 하지만 묻고 응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주 심오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온 거예요. 그런 책이 아까 그 책에 리클레이밍 컨버세이션이라는 책에 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에게 인간이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헌신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돌보는 기계는 헌신의 기본 개념에 도전하고 있다. 공감 앱은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돌려놓겠다고 나섰다. 이러한 제안을 계기로 우리는 망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가장 인간적인 일들을 양도하면 우리가 더 인간적이 되는지 자문해야 한다. 이제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할 때다. 테크놀로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찾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소셜 로봇이 모든 걸 다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접점에 서 있다.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야 할 때다. 우리가 테크놀로지에 취약하다는 뜻밖의 결과를 인정하고 항상 건재하는 우리의 회복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미 스마트폰에 우리는 중독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아직 바로잡을 시간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역사의 산물이자 심오한 심리의 산물이며 복잡한 기계의 산물이다.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솔직하고 대담한 대화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기계와 나누는 대화의 산물이 아니라 솔직한 인간과 인간의 서로 상처받고 주고받으면서 그런 점에서 나오는 대화의 산물이다. 그런 인간다운 성숙을 기계가 빼앗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셜 로봇 시대의 시니어들은 외로움이 있는 관계와 외로움이 없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관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시니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시니어들이 그 적당한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셜 로봇이 없는 시대에 그 시니어들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밑에 제가 줄을 담았는데 감선형 로봇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악인의 영향에 불가피한 기존의 관계 방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 질문한 타인의 영향에 불가피한 기존의 관계 방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면서 원하는 감정만을 누리는 새로운 관계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상처받는 관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아첨하는 그런 기계와의 관계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인들은 이런 물음에 답할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은 결코 이게 쉽지만 않은 일이다. 사실 우리가 이건 몰랐잖아요. 이 챗GPT가 뭔지 사실 다 몰라요. 그 영향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더 발전을 미루고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이 장사꾼들이 그걸 따르겠어요? 절대로 안 따르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한다. 제가 오늘 거기 지금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원래 인간의 그 감정이라는 거는 노예랑 같이 있잖아요. 짝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감정체계는 로봇은 우리에게 어두운 한쪽을 제거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인다. 상처나 덜 줍니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것은 만남과 관계의 기쁨을 알려주는 상대적 감정이다. 그리고 상실과 좌절은 성취를 위한 시도로 이끌어주는 동력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외로움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대. 그리고 부처가 말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건 일체계고요. 모든 게 사실 고통이야. 근데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을 해탈을 못 얻거든. 이 소위 우리의 그 유교적 가르침이나 또 불교적 가르침이나 다 비슷해요. 고통을 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지.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고통은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좀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지 그거 다 피우고 자식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자식과 관계도 끊어버리고 또 부부와 쉽게 이혼을 해버리고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데 그 해답의 본질은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인간성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